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한 학기 함께할 김동영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본 수강을 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또 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꿈꾸는 진로, 이러한 설계를 할 때 이게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의 설계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바탕이 됐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항공우주 산업 하면은 상당히 이제 분야가 광범위하죠, 그죠? 우리가 다루게 될 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분야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항공기 산업과 우주 산업, 그리고 항공 운송 산업으로 나누어서 다루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전공이 이 분야의 한 부분으로 전부 매칭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항공우주 산업은 큰 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전공을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강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수는 뭐를 하던 사람인지 좀 궁금하죠, 그죠? 항공우주산업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서 이 강단에 섰을까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PPT에 보면은 우리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제가 체험을 했던 분야예요. 저는 1980년에 첫 직장을 이제 김포공항, 지금 여러분들 한국공항공사 아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항을 다 관리 운영하죠, 그죠? 한국공항공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이제 또 김포공항이 포화가 되니까 인천공항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천공항 건설의 기획 단계부터 해서 건설을 하고 또 운영을 해서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 서비스 1등을 12년간 연속해서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세계의 이 공항들을 리딩을 하는 인천공항을 만들었다는 체험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근년에 들어서 중요해지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 운송 산업은 상당한 수준에서 세계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항공기 제작 또 우주 기술 분야는 아직 우리가 초보 단계,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 항공기의 설계나 제작 과정에서의 인증, 이런 절차들이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져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있죠, 그죠? 저기 한 7, 8년 전에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을 해 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분야에 한 30년 이상 봉직을 했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항공대 와서 강단에 선 지 이제 꽤 됐네요, 벌써. 자, 우리 이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간략히 마치고, 제가 지내온 경력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진로를 설계를 하고 또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저 하단에 보면은 우리 연락처하고 이메일 주소가 있죠, 그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오면은 저는 언제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 강좌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또 이제 재학생들은 또 거쳐서 졸업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본 강좌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해오면은 같이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이제 그 첫 타이틀을 그 항공기와 공항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그 요즘 우리 콜라보라는 용어를 그 많이 그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항공 분야에서 항공기와 공항 콜라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써보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그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시절에 항공 하면은 뭘 가장 먼저 생각을 했어요? 항공 하면은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뭐 비행기 떴다 비행기 노래부터 배우니까 그죠? 비행기를 그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승무원들 그죠? 파이럿 승무원들도 또 생각하는 그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아무래도 그 항공 하면은 비행기부터 그 연상하는 사람들이 그 많을 것 같아요. 자, 그 비행기는 그러면 왜 만들려고 했을까? 비행기. 여러분들 그 비행기라는 용어하고 그 항공기라는 용어가 있죠, 그죠? 두 용어를 저도 다 함께 썼는데 항공기하고 비행기하고의 그 차이가 있겠죠, 그죠? 차이가 뭐죠? 그 범위가 넓은 거는 그 항공기예요, 그죠? 항공기에는 일단 그 하늘에 공중에 뜰 수 있는 비행체들은 전부 항공기 범주에 들어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기구, 여러분들 기구 타본 사람들 있죠, 그죠? 뭐 비행선 그리고 뭐 이러한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동력 비행기, 뭐 헬리콥터, 글라이더 이런 거 전부 항공기 범주에 다 들어가요, 그죠? 우주선도 우리나라 항공법에 의하면은 항공기 범주에 들어가요, 그죠? 비행기는 뭐죠? 우리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동력 비행에 성공한 사람. 1903년 라이트 형제죠, 그죠? 그 라이트 형제가 만드는 동력 비행기,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행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력을 통해서 그 추력을 발생을 시키고 날개에서 양력을 발생을 시켜서 하늘을 나르는 그 물체, 이게 비행기예요, 그죠? 비행기의 폭은 상당히 적죠, 그죠? 어떻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비행기 하면은 날개를 펴들면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그러면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는데 왜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왜 만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처럼 뭐 화물이나 우리 그 인력을 그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처음에 라이트 형제가 만들려고 했을 때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나오지만 우리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늘을 날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동경을 해왔어요, 그죠? 우리 그 세계 최초로 우리 인간도 새처럼 기계적 작동 장치를 가하면은 새처럼 날 수 있다. 우리 인류의 비행 실현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한 과학자는 누구죠? 혹시 아는 사람? 라이트 형제는 1903년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한 거고, 그럼 최초로 이러한 비행 실현 가능성을 제기를 해서 그때부터 과학적인 그 비행을 하기 위한 연구가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그게 거슬러서 몇 년 정도 올라가면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 모나리자 화가 잘 알죠? 모나리자 누가 그렸어요? 다빈치죠,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 스케치 모형들을 보면은 그 새처럼 이렇게 날는 그 모습, 형태들을 많이 남겼죠, 그죠? 우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지만 또한 우리 항공학자예요, 그죠? 항공의 선구자예요. 그래서 1505년에 이 인류의 비행 실현 가능성을 그 제기를 한 사람. 그때부터 하늘을 날기 위한 비행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몇 년 걸렸어요? 1505년에 비행 실현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게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긴 거는 1903년이니까 한 400년이 걸렸죠. 그죠? 4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라이트 형제가 그 동력 비행에 그 성공을 하면서 역사적 기록을 남겼지만, 그 우리가 이전 과정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학습하게 될 그 항공 우주 산업은 라이트 형제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 항공 우주 산업 분야를 이제 스터디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 상황도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가 과거를 알고 또 현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인류 비행 실현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날기 위한 진짜 인류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이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날기 위해서는 우리 비행 원리가 필요하죠, 그죠? 비행기에 나는 원리. 비행기는 아까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처럼 날아요, 그죠? 새처럼 날아. 그래서 우리 비행 원리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 만들었을까? 비행기의 비행 원리. 언제? 1505년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비행 원리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영국의 조지 케일리라는 그 우리 항공 과학자가 비행 원리를 그 발표를 해요. 1810년에. 그죠? 근데 그 비행 원리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 원리에 의해서 뭔가를 비행기의 형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죠? 실험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비행기의 원리에 의해서 하늘을 그럼 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을 날려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글라이더. 그래서 1890년대, 1891년 정확히 얘기하면은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글라이더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그 과학자인데, 실질적으로 그 비행 원리에 의한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그 이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실험 데이터를 계속 그 남기겠죠, 그죠? 근데 이 비행 글라이더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또 높이 솟구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또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분은 한 1896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결국은 비행을 하다가 그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게 이르러요. 그게 이제 1896년인데 실질적으로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죠? 몇 년 상관이죠? 한 7년? 라이트 형제가 그 동력 비행에 성공한 게 이 오토 릴리엔탈이 그 추락사를 하는 그 매스컴을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의 꿈을 상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지 케일리가 만든 비행기의 원리, 또 이 오토 릴리엔탈이 남긴 실험 데이터를 전부 집대성을 해서 그 성공을 한 게 라이트 형제죠. 근데 상당히 라이트 형제도 그 시작을 하면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상당 기간이 필요할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 그 예기치 못하게 빠른 그 기간 내에 하늘을 날아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질적으로 하늘을 나르는 거는 우리 비행기 말고
우리 동력에 의해서 나른 거 말고 하늘을 나른 그 시도가 있었죠, 그죠? 우리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그죠? 비행체를 그 공기보다 가볍게 해서 그 부력에 의해서 떠서 날잖아요. 우리 요즘도 우리 기구를 가지고 그 관광용으로 많이 그 이용을 하죠, 그죠? 지금 세계 최초로 이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른 거는 언제쯤일까? 또 어느 나라 사람일까? 우리 보면은 그 항공기의 그 기술은 그 프랑스가 상당히 앞서갔어요. 프랑스의 그 몽골피해 형제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그죠? 프랑스의 몽골피해 형제가 1700년대 후반에 그 만들어서 1783년인가요? 아주 파리 상공을 그 날았죠, 그죠? 그게 이제 지금과 같은 우리 비행기는 아니지만 동력 비행체는 아니지만 그 기구를 타고 하늘을 실질적으로 나른 첫 번째 그 성과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거보다 저 발전된 게 또 있죠, 그죠? 기구. 이제 처음에는 열기구였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나 헬륨가스를 채워서 그 부양을 했죠, 그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이 기구들은 그 바람에 의존만 해야 돼요. 동력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우리 증기기관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기기관을 기구에다가 장착을 해서 하늘을 날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그죠? 우리 비행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또 어느 나라 사람일까? 비행선, 기구에다가 증기기관 장착해서 하늘을 날면서 조종도 한 거예요, 그죠? 그게 시점이 돼서 1930년대 중반, 중후반까지도 그게 대서양 횡단을 하는 유람 비행선으로다가 관광용으로 활용이 됐어요, 그죠? 그 비행선을 만든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역시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죠? 프랑스의 그 앙리 지파르라는 사람이 비행선을 만들어서 비행선을 가장 그 프랑스에서 최초로 만들긴 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성공시킨 나라는 사실 독일이에요, 독일, 그죠? 독일. 자, 이렇게 이 동력 비행에 성공한 거는 그 미국인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한 거는 전부 그 유럽이에요, 그죠?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엄청 열을 받겠죠, 그죠? 미국은 이제 뒤늦게 독립을 해서 이 세상에 나온 국가인데 어떻든 인류가 하늘을 나르고자 하는 꿈을 그 오래전부터 갖고 왔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그 성과를 낸 거는 미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많은 그 기여를 했어요, 그죠?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열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죠? 뭐 유럽에서 이제 그러면은 미국은 조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느긋하죠, 그죠? 느긋해요, 그죠? 별 관심도 없어. 근데 유럽 국가들은 느긋한 게 아니에요. 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기록 경쟁이 이제 시작이 돼요. 비행기의 기록 경쟁. 우리 기록 경쟁이라 그러면은 우리 육상의 이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죠? 어떠한 종목들이 있죠? 기록 경기를 보면은 육상에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거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00m 빨리 달리기에 아마 가장 그 관심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빨리 뛰는 거 말고도 누가 더 멀리 뛰느냐, 멀리 뛰기도 있죠, 그죠? 멀리 뛰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누가 더 높이 뛰느냐, 그죠? 우리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우리 그 라이트 형제가 그 동력 비행에 성공할 때 역사적 기록에 남은 게 과연 몇 메타 날아갔을까요? 몇 메타 날아갔어요? 여기서 조금만큼 36m 날아갔어요. 36m.
그게 기록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기록 경쟁을 보면서 그 36m 날아가던 그 기술이 우리 그 영국하고 프랑스에 보면은 그 해협이 하나 있죠, 그죠? 도보 해협이라고 있어요. 한 40km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먼 거리죠, 그죠? 도보 해협을 세계 최초로 그 횡단한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동력 비행에 성공한 그 1903년 시점으로 몇 년 정도 후에 도보 해협을 횡단을 했을까요?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죠, 그죠? 그간의 과정을 1903년 라이트 형제까지 온 과정들을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6년밖에 안 걸렸어요. 6년. 1909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비행기가 도보 해협을 최초로 횡단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프랑스가 1909년에 도보 해협의 그 횡단을 성공을 했는데 그 이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한 거는 라이트 형제는 1903년이지만 프랑스에서 유럽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시기는 1906년이에요. 상트스 두몽이라는 사람이 1906년에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고작 해봐야 200m 정도 날아간 거예요, 그죠? 그걸로 따지면 불과 3년 만에 200m 날아가던 거에서 40km를 날아간 거예요, 그죠? 그게 기록 경쟁의 그 산물이에요. 기록 경쟁의 결과예요. 자, 우리 이제 1909년 정도 되니까 1인승 비행기가 어느 정도 멀리도 날아가고 거기는 당연히 가장 관심이 있던 속도, 빠르기도 어느 정도 속도도 뒷받침이 됐겠죠, 그죠?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1인승 비행기가 만들어지면 뭐를 하고 싶어요? 뭐에다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기록 경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1인승 비행기가 어느 정도의 속도도 내고 그 멀리도 날아가는 그 기능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 1인승 비행이니까 옆에 지금 우리의 주가 되는 여객 운송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조그만 화물을 갖다가 수송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1910년대 그 당시 그 시절에는 가장 값어치 있는 그 화물이 뭐였을까요? 화물 운송이 뭐가 가장 값어치가 있었을까요? 1910년대 그 시절에 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륙이 땅덩어리가 워낙 또 넓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이 전화 보급이 제대로 된 시절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을 전하는 우편물 운송이 가장 값어치 있는 그 화물 운송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인승 비행기를 가지고 이 우편물 운송, 화물 운송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항공 운송 산업도 나오는데 결국은 항공 운송은 여객 운송이 아니라 화물 운송 산업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0년대에 우리 뭐가 발발이 되죠? 그렇게 가던 중에 1차 세계 대전이 1914년에 발발이 되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비행기가 어느 정도 등장이 되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공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필수다.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너도 나도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시작된 게 프랑스, 그 다음에 상대방인 독일, 프랑스, 독일.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군용기를 제작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은 이제 멀리 있는 미국까지 제1차 대결에서 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까지 영향이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난 그 군용기를 제작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항공 기술이 업이 된 거예요. 그죠? 기술 발전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 무렵에 가니까 우리가 2인승 비행기도 나오고 또 4인승 비행기들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런데 우리 그 군용기로서의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군용기로서의 가치는 급격히 저하되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가요? 민간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인승 비행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뭘 하려고 국리를 했을까요? 2인승 비행기 가지고 여객 운송할 수 있죠. 그죠? 옆에 한 사람 태우고 유람 비행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1920년대부터 그 용산에서 떠가지고선 유람 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여의도 일대 한 바퀴 돌면은 쌀 반 가마, 저 멀리 인천 앞바다까지 갔다 오면은 쌀 한 가마. 우리나라도 1920년대에 우리 유람 비행 사업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당시에 그 수요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오랜 세월을 우리가 하늘을 날고자 하는 그 동경을 해왔는데 이제 2인승 비행기가 만들어서 누가 옆에 태워주겠다니까 돈 있는 사람은, 호기심 있는 사람은 다 타죠. 그죠? 그런데 그 항공기 제작 그 공급 대수는 한계가 있는 거고 수요는 많고 사업이 되죠. 그죠? 사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화물 운송은 이제 우편물 운송 사업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는 여객 운송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존에는 항공기 기술 발전을 할 때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 비행장 시설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가 더 필요해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공항이에요. 공항 시설. 이제 여러분들 비행장 개념하고 공항 개념하고 그 차이점이 이해가 가요? 비행장은 항공기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착륙하는 시설이에요. 그죠? 단순하게. 공항은 그 이착륙 할 수 있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구비된 것을 우리가 공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공항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도 어느 정도 되고 공항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항공 운송을 하고 싶어하는 그 사업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예요? 우리 항공사들이 부수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 유수의 공항들, 그 다음에 유수의 항공사들은 대부분 다 1920년대 초부터 만들어졌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 경쟁이 이제 30년간 이어져 와요. 아까 이제 1903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1909년에 우리가 도버 해협을 횡단에 성공을 했고 또 우리 그 당시에 그 교통 왕래가 잦았던 게 미국하고 유럽 간이죠, 그죠? 미국하고 유럽 간에는 뭐가 있어요? 대서양이 있죠, 그죠?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그 시점은 언제냐? 1927년이에요. 그래서 1927년이니까 1903년으로부터 기점으로 생각하면 몇 년이에요? 한 24년 걸렸네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 이거는 이제 미국이 참 그 운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것도 그 미국의 그 비행사예요. 미국의 찰스 린드버그 그 비행사가 자기가 비행기를 설계하고 만들어서 비행까지 해서 뉴욕에서 파리까지 중단 없이 33시간 단독 비행을 해가지고선
영웅으로 이제 세계적인 영웅으로 등장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든 우리 항공기 비행기의 기록 경쟁은 30년을 그렇게 마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2차 세계대전도 그 발발이 되고 또 이제 제트 엔진 또 등장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 항공은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공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어떤 게 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돼요? 우리 소위 말하는 하늘길이죠, 그죠? 항공기가 많으니까 서로 공중에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전을 위해서 등장하고 중요해진 게 우리 소위 말하는 하늘길이에요. 우리 그 항공로는 우리 지상의 자동차 도로를 연상을 하면 돼요. 우리 도로도 일반 도로가 있고 또 자동차가 빨리 다닐 수 있게끔 고속도로를 만들었죠, 그죠? 우리 항공기도 좀 뭐 일반적으로 그 가까운 거리는 다닐 수 있는 저고도 항로가 있고 또 이제 멀리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고도 항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길이 그 번잡해지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그 하늘길을 통제를 하는 게 이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를 통해서 관제를 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너무 교통량이 많아서 더 이상 그 전파에 의한 레이더로는 관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 그 항공업계에서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이 전파에 의한 관제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활용한 관제로 그 전환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해가고 있어요. 어떻든 지금 우리 항공 우주는 이 빠르게 변화를 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재가 있어도 교재가 이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죠? 자, 우리 한 차트로 설명을 많은 거를 했는데 이해가 가나요? 자, 어떻든 우리 항공기의 기술 발전은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기록 경쟁으로 인해서 급진적으로 발전했는데 그게 결국 미국과 유럽 간의 경쟁에 의해서 항공 기술이 발전이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오죠, 그죠? 지금까지도 이어와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비행기의 대표적인 우리 여객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의 대표적인 제작 회사가 보잉, 미국을 대표하는 제작사죠, 그죠? 에어버스, 유럽을 대표하는 제작사예요, 그죠? 보잉은 에어버스는 그 유럽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나라 국가가 뭉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네 개국이 합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옆에 물음표를 하나 해놨죠, 그죠? 저거는 과연 이제 또 저런 에어버스, 보잉의 그 구도가 계속 이어져 갈까?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항공 얘기만 했는데 우주 얘기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우주는 우리 항공기의 기술 발전은 유럽하고 미국 간의 경쟁에 의해서 견인을 해왔는데 우주 분야는 누구와 누구의 경쟁에 의해서 발전을 해왔을까? 누구와 누구의 경쟁이었을 것 같아요? 자, 우주 산업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우리가 민간용으로 쓰는 거는 뭐 그 우주선이지만 그 전시는 로켓의 원리에 의해서 개발되는 첫 군사용은 미사일이죠, 그죠? 미사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로켓의 원리, 로켓 원리가 만들어진 거는 뭐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제 앞서 있었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최초로 만든 나라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만들었어요, 독일.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니까 어떻게 세계가 어떻게 양분이 돼요? 공산권,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이제 소련이 등장하게 됐고, 저 자유진영권,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우리 서방, 그거를 대표하는 국가가 미국이죠, 그죠? 그래서 이 냉전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첩보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우리 뭐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공략을 하기 위해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도 북한 정권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미국 본토를 직접 공략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갖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경쟁을 벌여요. 근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누가 먼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했을까요? 미국일 것 같아요? 소련일 것 같아요? 소련이 먼저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1957년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개발이 되면서 그 해에 우리 이 미사일에다가 로켓에다가 탑재를 인공위성을 달면은 인공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 그게 또 소련이에요, 그죠? 소련. 미국이 졌어요, 그죠? 미국이 지고 또 이제 뭐 인공위성을 최초로 쏘아 올린 거 졌는데, 우리 최초로 우주를 유영한 우주 비행사, 우주를 유영한 우주 비행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유리 가가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결국 또 소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우주 개발 분야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초기에 경쟁을 하면서 미국이 뒤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1960년대 들어서면서 1961년에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1960년이 다 가기 전에 뭐 인공위성을 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나라를 정복하겠다, 달을 정복하겠다가 공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인적 물적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성공을 하죠, 그죠? 1969년에 그 아폴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성조기를 꽂았어요, 그죠? 몇 년 걸렸어요? 불과 소형 위성을 가까운 저궤도에다 쏘아 올린 게 1957년인데 불과 12년 만에 달나라를 아예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미국과 소련의 이 우주 개발 경쟁으로 인해서 우주 기술도 단시간에 급진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학자들도, 기술자들도 과연 1960년대 당시에 항공기 기술, 그때 초음속 여기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콩코드, 항공기 기술, 또 우주 기술, 달나라 정복했죠, 그죠? 그런 기술을 지금의 과학자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갖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주까지 또 계약 살펴봤어요. 이제 넘겨야죠, 그죠? 자, 우리 이제 항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항공 운송 부분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주도할 거다는 얘기는 저변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항공교통의 대중화를 시작하면은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죠, 그죠? 항공 여행은 대부분 해외 여행으로 통상 해요, 그죠? 우리 항공교통의 대중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통계적으로 보면은 1인당 GNP가 10,000불에 도달했을 때 항공교통 대중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10,000불. 근데 중국이 지금 1인당 GNP가 얼마가 될까요?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몇 해 전만 해도 한 8,000불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겨우 10,000불을 넘었어요. 그죠? 10,000불에 도달했어요. 그죠? 그런데 중국은 워낙 그 소득 계층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10,000불에 도달한 중국의 소득 계층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 항공 여행을 하면서 우리 지금 세계 항공 관광 시장을 판도로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가요, 그게. 그죠? 이제 10,000불에 도달했으니까 지금 이제 10,000불에 도달한 계층은 뛰어넘어서 20,000불, 30,000불이 되는 사람들은 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유럽으로도 놀러 가고 미국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갈 거지만 이제 중국 국민들도 이제사 겨우 10,000불에 도달한 그 계층들은 가까운 우리나라나 일본부터 여행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나라는 10,000불에 도달한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뭐 2000년대 좀 이후에 태어났죠. 그죠? 우리가 1994년에 10,000불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10,000불에 도달한 계층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를 선포를 하면서 우리 소득 수준 증가와 더불어서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소득이 낮을 때는 가까운 단거리 여행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가까운 그 당시에 가장 만만했던 게 뭐 대만, 홍콩, 또 이제 일본이었었는데 일본은 좀 물가가 비싸가지고 조금 기피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 30,000불 시대에 오니까 이제는 저 뭐 미국, 유럽, 아프리카 이 장거리 시장, 장거리 여행들을 하는 거죠, 그죠? 중국도 이제 그런 시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 중반이 되면은 미국을 능가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차이가 더 벌어지죠, 그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우리 아시아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저 인도가 있죠, 인도, 그죠? 세계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는 지금 1인당 GNP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2,000불 정도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인도도 또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지면은 이제 해외 여행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관광 여행이면 또 수요가 이제 엄청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주도했던 게 이제 아시아존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죠? 아시아존. 그러면은 이러한 수요가 항공 수요가 있으면은 뭐가 필요해요? 항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항공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1년에 필요한 항공기 대수가 한 400대 정도로 예측을 해요. 400대. 1년에 400대가 필요한 거예요. 수요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 보유 대수가 총 몇 대나 될 것 같아요? 몇 대나 될까? 우리 코로나 전에는 400대가 조금 넘었었는데 이 코로나 한 2년 동안 너무 이제 침체가 되면서 한 400대가 좀 안 돼요.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공기 수가 매년 필요한 거예요. 그죠? 400대가. 그래서 중국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항공기 제작 시장에 이미 1990년대부터 뛰어들기 시작해요. 누구하고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미국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에 대응을 해서 우리 아시아존 쪽에 중국을 나서서 항공기 제작 시장을 저거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의 자력의 힘만 가지고 기술력만 가지고 과연 가능하냐? 그건 의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1990년대에 중국이 시작할 때 우리나라하고 항공기 제작 분야 손을 잡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지금 100인승짜리 그 비행기, 우리 아직 그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100인승짜리는 활용을 안 해요. 근데 100인승짜리 항공기는 이미 중국에서 그 이 상용을 해서 국내에 시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보잉하고 에어버스한테 도전장을 내밀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잉 737 맥스 사고 때문에 737 잘 알죠, 그죠? 737 기종 한 200명 태우는 거. 그 다음에 에어버스 A320. 그러니까 여객기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소형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소형기 시장에서 여기에 이제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코맥 C919 한 160석짜리를 우선 만들어서 투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시험 과정이 끝나서 지난해에 이미 그 자국 항공사들한테 팔아가지고선 납품을 했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 상용화하는 절차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사갈까요? 중국의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그 항공 기술이 아직은 신뢰를 못하니까 안 사가죠, 그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꿈꾸는 항공 굴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이제 소형기보다 큰 거는 뭐예요? 대형기 시장이잖아요, 그죠? 뭐 이 160석, 200석짜리가 아니라 300석, 400석짜리 시장도 같이 가야지만 보잉하고 에어버스하고의 대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자체 항공기 수요는 있는데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파트너를 찾겠죠, 그죠? 여러분들이라면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트너를 찾은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가 그 항공기 기술 측면, 우주 기술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그 러시아가 이제 손을 잡아서 이 대형 여객기 시장까지 가겠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자, 지금은 A, B 세대예요, 그죠? 에어버스, 보잉. 이제 중국이 꿈꾸는 A, B, C 세대로 그 판도를 바꿔놓겠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A, B, C 세대로 10년, 20년 후에는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참 일할 세대죠, 그죠?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죠, 그죠? 근데 이러한 우리 이웃에 거대한 항공기 제작 시장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어차피 우리 그 이 항공기 제작 시장은 부품 수가 워낙 많으니까 또 뭐 전략적으로 이 부품을 전 세계적으로 그 공급권을 줘서 받아서 최종 조립을 그 하는 체제로 돼 있어요, 그죠? 가까운 이웃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부품 공급할 때 그 이 수송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우리 또 항공을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항공기 앞으로는 어떻게 어떠한 세대가 올 거냐? 우리 항공기의 자가용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조만간에 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항공기 제작 시장에 그 이 전략적으로 나가는 거는 대형 여객기는 우리가 부품 공급을 하는 쪽으로 나가지만 지금 최신의 그 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형기 드론, 완전 무인 자율 비행체 이러한 시장에는 지금 세계가 지금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항공기 자가용 세대도 머지않은 장래에 올 거다.
우리 여러분들 그 이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자동차의 그 자가용 시대 뭐 이런 말이 그 생소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30년, 40년 전만 해도 과연 우리 가정에 자가용이 있었는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별로 없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 자동차 자가용 시대가 한지 얼마 안 돼요, 그죠? 그게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 이제 급진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항공기 개발 시장이 꿈꾸고 있는 게 그 완전 자율 무인 비행체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항공기 조종 면장을 그 취득해야지만 이 소형 항공기를 몬다고 그러면은 상용화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는 30년, 40년 전에 그 집에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운전사를 둬야지만 자가용을 샀어요. 자기 자가 운전을 그 당시에는 못했어요, 그죠? 지금은 오토매틱으로 해서 손쉽게 운전을 하지만 이제는 이제 또 자율 주행차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전엔 스틱으로 돼서 수동으로 해서 이 자동차 그 운전도 그 취득이 어려웠어요, 그죠?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은 UAM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한 세대가 되면은 완전 자율 무인 비행 체제가 되면은 그냥 앉아 있고 기계 조작만 하면은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래야 자가용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이 기술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걸림이 되는 건 안전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UAM 비행체, 우리 그 이 소형 완전 자율 비행체도 개발이 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프라가 구축들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 아까 말한 항공로 도로처럼 이제는 500m 이하의 초저고도에 이러한 항로들을 설정을 해서 이 도심 간에 곳곳에 정거장을 둬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이제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될 거다. 여러분들 몇 년 정도 후로 보고 있어요? 완전 자율 무인 비행 체제가 그 도래하는 시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2030년대 중반? 그 전에는 이제 뭐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그 해야 되겠죠, 그죠? 완전 자율 비행하는 거는 한 2030년대 중반 가면은 이 기술이 그 신뢰성을 얻게 되면은 또 이제 그러한 하늘을 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면은 항공기 자가용 시대도 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세대에 다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여객기 시장으로 한번 가보죠, 그죠? 대형기 시장. 지금 항공사가 그 이 운임을 갖다가 좀 적게 서로 항공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경쟁을 하니까 운임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경영은 어려워지고 요즘 또 이 항공이 엄청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항공사는 비용을 줄이는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항공사가 택한 게 뭐예요? 항공기 제조업체한테 요구를 했어요. 우리 조종사 2명이 지금 하죠, 그죠? 2인 조종 체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2명 중에서 그냥 기장만 사람이 하고 부기장은 AI 인공지능 대체 기계로 넘겨버리면 1인당 인건비가 줄잖아요, 그죠?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그 에어버스 보잉이 이 2명 중에 1명은 인공지능 대체기구로 가는 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여객들은 수많은 300명, 400명의 인명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1차적으로는 화물기에 우선 적용을 하고 2차적으로 여객기에 적용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 만드는 항공기 제작사들은 그 고민이 있어요.
저걸 다 기술 개발을 20년, 30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우리 승객들이 이용자들이 저거 못하겠다,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술 개발한 거 헛거가 되죠, 그죠? 그런 고민들은 있어요. 자, 나중에 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우리 이제 공항, 우리 공항의 역할이 뭘까? 공항의 역할은 우리 이용객들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는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모처럼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집에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탑승 수속이죠, 그죠? 소위 말하는 체크인. 가면은 그 유인 체크인을 할 땐 줄이 나름대로 쫙 늘어서요, 그죠? 기다렸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와서 그 카운터에서 이제 체크인을 하는데 수화물을 중량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아줌마들은 짐에 그냥 뭐 많이 싸가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무료 중량을 초과할 때가 있어요. 초과 차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또 빼서 다른 쪽에 가서 짐을 재포장을 해가지고선 그러려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 그래서 셀프 체크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아마 젊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셀프 그 체크인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 수화물 위탁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든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은 보안 검색이 바로 이루어지죠, 그죠? 줄 또 나름대로 바쁠 때는 바쁜 시간대에 쭉 섰다가 뭐 그 문형 탐지기 통과해서 이 서치를 전부 하잖아요. 서치 당하면 좀 기분 안 좋아요, 그죠? 그거 끝나면 또 이제 법무부 출국 심사대에 가서 또 그 줄 빡빡하게 서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거를 그 셀프 스스로 할 때는 똑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의 공항들이 지금 스마트 에어포트를 천명을 하면서 모든 것을 대부분 셀프 시스템으로 지금 무인화 체제로 가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여객들의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자. 또 이러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공항의 수용 능력도 그만큼 증대를 시키자. 그래서 우리 그 보안 검색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냥 보안 검색하는 그 터널만 통과를 하면은 자동으로 스캔이 돼서 전부 그 보안 검색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가는 곳마다 뭐 여권 심사하고 뭐 하는데 토큰 하나면은 그 공항 전체에서 다 통용이 되게끔 하는 쪽으로 지금 스마트 에어포트 쪽으로 지금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이런 노력들은 이제 뭐 항공기나 우리 공항이나 다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뭐가 나왔어요? 비행기의 비상 탈출구가 나왔네요. 그죠? 이거는 8개밖에 안 되네. 좌우로 4개씩 해가지고. 또 어떤 비행기는 좌우 5개씩 해서 10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좌우 3개씩 해서 6개 탈출구가 있는 거. 항공기 제작 업체로서는 비상 탈출구가 적은 게 적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만큼 그 제작 비용이 덜 들어가요. 그죠? 구조물도 그 강도를 더 많이 지탱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그 비상 탈출구의 설계 기준은 과연 뭘까? 뭘 것 같아요? 설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공기 제작 업체한테 맡겨 놓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여객기들은 인명을 그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필요해요. 그죠? 항공기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뭘까? 우리 국제적인 안전 기준은 항공기가 그 비상 사태에 갔을 때 모든 승객들이 90초 이내에 전부 비상 탈출을 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큰 비행기는 비상 탈출구를 많이 만들고 조금 적은 비행은 또 그만큼 적게 만들고. 자, 90초 이내에 탈출을 하도록 기준을 설정하는데, 또 이런 90초의 기준은 뭘 것 같아요? 왜 90초를 기준으로 했을까? 뭐 2분도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그 화재로 통상 이어지죠. 그죠? 화재로 이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망하는 과정에서 그 이 직접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것보다 그 이 화재가 나면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그 유독 가스에 의해서 질식사하는 게 그 많죠. 그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막 타면서 유독 가스가 그 기내에 침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90초라는 거예요. 90초. 그래서 유독 가스가 기내에 침투하기 전에 전부 비상 탈출을 시키는 게 우리 국제 안전 기준이에요. 그죠? 자,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세요. 그죠?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항공 안전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들은 이제 2000년대에 이용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그 저비용 항공사 나오기 전에 일반 항공사들은 이 항공기 좌석 간의 간격이 꽤 넓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비용 저가 항공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운송 원가를 줄이려다 보니까 이 간격이 자꾸만 좁아져. 그리고 우리 좌석의 폭이 있잖아요. 폭도 또 좁아져.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회가 나섰어요. 몇 년 전에 나서 법안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항공기의 좌석 간격도 좁아지고 폭도 좁아지다 보니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90초의 룰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기준을 설정을 하라고 항공업계에다 요구를 했어요. 법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되는 거는 항공기 제작업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또 항공사잖아요. 그죠? 항공업계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됐죠. 그죠? 뭔 소리냐. 그냥 지금 기준으로도 90초 이내에 다 탈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항공업계하고 그 미국 의회하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떻든 우리 항공에서는 항공기고 운송이고 이 안전을 최우선시한다. 그거를 오늘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우주가 나왔는데 짤막하게만 하죠. 우주는 지금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뭘까? 뭐 아까 우주 뭐 인공위성 쏘아올리고 또 달나라 정보한 거 얘기했죠. 그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우주 여행도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먼저 어느 기업이 그 우주 비행 상품 프로그램을
상용화시키느냐 그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작년에 보면은 이미 그 세계의 대표적인 우주 기업들이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어요. 자, 대표적인 주제들을 한번 보죠. 첫 번째, 버진 갤럭틱. 이건 영국 계열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브론슨이 이끄는데 작년 7월 12일 날 88km 준궤도까지 가서 올라가서 한 4분간 무중력 체험을 하고 지구로 귀환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 도구는, 그리고 또한 그 팀은 블루 오리진,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우주 기업인데, 이건 7월 20일이니까 한 8일 상관이죠. 그죠? 여기는 100km 상공까지 올라가 가지고선 이 4분간 또 무중력 체험을 하고 귀환을 했어요. 근데 두 기업 간에 준궤도 관광 여행을 했는데 이 수단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버진 갤럭틱은 여기 보면은 쌍발 비행기가 있죠. 양쪽에 대형 비행기가 있고 가운데에 우주선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싣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고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비행기가 그 이 제트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들은 비행하는데 연료와 이 산소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그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고도 한 14km 정도까지 이걸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주선을 분리를 시키죠. 그죠? 그럼 우주선은 그 자체 로켓을 발화해 가지고 로켓을 타고 시속 4,000km 속도로다가 88km 상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험하고 이 우주선은 이제 지상으로 착륙해서 이제 내리는 시스템이죠. 그죠? 근데 이쪽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데는 한 60분이 걸려요. 지상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서 가서 로켓 분리하고 로켓 점화해서 그 무중력 체험하고 지구까지 귀환하는데 60분. 얼마 안 걸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블루 오리진은 우리가 통상 보는, 여러분들 그 누리호 발사할 때 많이 봤죠. 그죠? 우리 누리호 발사할 때 로켓이 있고 탑재 상단부에 우주선을 탑재를 해가지고 쏘아 올려요. 그죠? 쏘아 올려서 어느 일정 지점에 가면은 이 우주선을 분리시키고 우주선이 원하는 그 고도에 올라가서 또 무중력 체험하고 돌아와요. 이거는 지상에서 바로 로켓 쏘아 올렸으니까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준궤도 비행 우주여행 상품이 이제 출시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 돈 있으면 탈 것 같아요? 과연 비용이 얼마냐? 우리 그 버진 갤럭틱에서 하는 상품은 25만 불이었어요. 지금 한 700여 명이 예약이 돼 있는데, 근데 작년에 이거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 45만 불, 한 5억 정도 되죠. 그죠? 돈 있는 사람 타겠죠. 그죠?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스페이스 X사에서는 이 저궤도 575km 상공까지 가서 한 3일간 체류하고 여행하고 내려오는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준궤도, 저궤도 그 우주 여행을 민간인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자율 비행, 자율 주행 많이 얘기했는데, 이 블루 오리진의 이 우주선은 6명이 타고 갔다 왔는데, 여기 우주 비행사가 탄 게 아니에요. 조종이 전부 자동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타면은 모든 게 자동으로 그 컨트롤이 돼가지고 갔다가 지상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주 비행사들 필요 없이. 엄청난 기술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세대에는 더 엄청난 기술들이 나오게 될 거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전에
그 뉴멕시코주 사막에다 이러한 우주 공항을 만들어 놨어요. 아까 봤죠? 쌍발 비행기. 여기는 이제 터미널이고 이 앞에는 이제 그 활주로가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대합실도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X사에서는 지금 꿈꾸는 게 해상 우주공항을 지금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인류가 꿈꾸는 게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화성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스타쉽이라는 100인승짜리 우주선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이 지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화성까지 가는 거는 아직도 먼 훗날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화성에 가기 전에 우리 대륙 간의 교통수단으로 이 스타쉽 우주선을 활용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어디든지 그 1시간 이내에 다 가죠. 그죠? 우리 지금 장거리 노선이 뭐 영국하고 호주다. 뭐 30분이 한 1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주의 해상공항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공항의 개념이 지금 현존하는 공항들은 그 비행기, 항공기를 이용한 그 항공 운송을 하기 위한 그 공항이지만, 앞으로는 우주 여행객들을 위한 공항, 우주 공항도 만들어질 거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우리 그러면 우리 한 학기 동안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지금 대면 수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아마 그 대면 수업으로 계속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학습 방향은 우리 그 항공 우주 산업, 우리 계략 봤지요? 항공기, 우주, 항공 운송,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거대한 그 흐름, 숲을 조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전공을 구체적으로 각각 찾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쪽으로 그 학습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가는 전부 교과서 위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항공우주산업에서 허영 교수가 집필한 거예요. 허영 교수가 지금 우리 총장이죠, 그죠? 그래서 작년 그 8월 달에 완전히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마 그 선배들한테 물려받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 내용이 개정을 하면서 편집이라든지 내용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념해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과 평가는 중간 시험은 이제 생략을 합니다. 중간 시험 대체 과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대체 과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여주고 거기에 어떤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을 지금 이제 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해서 40문항을 출제를 하는데, 이 문항 자체가 상당히 암기보다는 이해력을 구하는 그러한 이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40문항을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전체를 학습을 하려면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시험 일주일 전에 키워드 40문항을 전부 제시를 해줘요. 그거를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연계해서 준비를 하면은 전부 없어요. 그리고 과제 평가가 이제 10%인데, 요거 이제 항공우주저널 사설 쓰기 리포트예요. 요거죠. 2050년, 그러니까 30년 후에 일어날 그 우주 사설을 하나 써서 이 4월 23일까지 이제 제출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 시간도 가져요.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나와서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 내로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발표한 학생들한테는 가점도 부여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출석 관리는 출석 결석 한 번 하면은 2점 감점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자, 여러분들의 그 지침서로 활용을 해도 될 만큼 항공우주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항공의 기본 소양은 크게 두 과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항공우주 산업이 이거는 이제 산업 경영 측면에서 다루는 거고, 이거는 매일매일이 급변하게 바뀌죠, 그죠? 이건 바뀌어요. 교과서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거는 항공우주학이에요. 여기는 비행 원리라든지 뭐 로켓 원리, 또 뭐 엔진, 뭐 이러한 공학적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로켓 원리나 비행 원리가 있으면 계속 가는 거죠, 그죠? 이걸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분야가 이제 이렇게 그 형성이 돼 있고, 자, 여러분들 이런 사진 참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 신발도 보니까 각각이고, 또 그 동생을 업고 누나가 키우고, 그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대부분 다 이랬어요, 그죠? 또 부모 세대도 이렇게 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 해맑게 웃잖아요, 그죠?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교육에 대한 그 희망을 갖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그 헌신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의 경제적 기적을 이뤘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은 공정 세대. 자,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어요. 이게 2002 월드컵 세계 그 4강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꿈이에요, 그죠? 우리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죠? 생각지도 못해 꿈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 꿈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교정을 떠나는 그 날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그 성취를 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 나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혼자 공부를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업이 또 공공기관들이 원하는 그러한 인재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공부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삼성도 그렇고 우리 인천공항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서류 전형 필기 시험까지는 전부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꿈꾸는 거는 전부 면접에서 판가름을 내요. 근데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타겟 기업을 빨리 정하는 게 좋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면접에 대하는 스킬들이 필요해요, 그죠? 이 서로 소통하는 그 이 대화력이라든지 또 이런 태도라든지 또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혼자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앞으로 교정생활을 쭉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돼요. 그 수단으로 삼는 게 우리 동아리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사회 봉사 활동도 참여하고 또 뭐 이 소모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발표하는 거 이런 데 나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발표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 수업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교정 생활을 여러분들 떠날 때 여러분들의 꿈을 이 실현될 거다. 이런 것들을 그 확신을 해봅니다. 자, 우리 첫 수업인데 마지막으로 그 질문 있는 학생 있어요? 자, 질문이 없으면은 그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